3부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스타트업의 투자와 혁신 기업의 사례를 들어보는 트렌드 토크의 시간인데요. 네 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투자 파트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뮤렉 파트너스 이범석 대표님이 시리즈 A 데스밸리를 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플로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심플로우에 그 뮤렉스 파트너스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 질문을 보시고 답변을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석 대표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뮤렉스 파트너스의 이범석입니다. 굉장히 큰 무대 같아서 떨리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인연을 맺은 거는 2년 전이죠. 그때 1회 행사 때 패널 디스커션 패널로 나와서 인연을 맺고 지금 2회 행사를 다시 참여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 잠시 이 프로젝터 PT 자료가 예. 그 2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많죠. 그 2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굉장히 활발해졌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2년 전에는 VC 운용사의 회사 직원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로 참여하게 돼서 더더욱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 발표 시간은 20분이고 10분 정도는 제가 발표하는 시간, 나머지 10분 정도는 Q&A 세션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국내외 벤처 투자 시장 그리고 고성장하는 벤처 투자 시장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 그리고 저희 회사인 뮤렉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저희 투자 유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스타트업 인덱스를 보시면 다우존슨 비교해서 지난 4년간 엄청나게 성장했죠. 다우존슨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스타트업 중심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분기별 신생 유니콘 기업 수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매 분기마다 새로운 신생 유니콘이 생기고 있고 그 숫자는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시아와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글로벌 한국 내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벤처 시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을 보게 되면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 정체기를 맞이하다 10년간의 정체기였었죠. 그 이후 2010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2010년 비교해서 2016년에 펀드 결성 규모가 거의 2배 지금 2007년, 2018년 매년 새로운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투자의 시장을 보면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벤처 투자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어두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국내 엔젤 시드 투자 금액은 지난 2013년에서 16년을 비교해 보면 연간 51% 성장해서 전체 금액이 3.5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초기 기업, VC들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은 2배 그리고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수를 세게 되면 1.6배.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은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결국 소수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이 몰리게 되고 다수의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못 받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 A의 데스밸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이게 2016년 통계 정도인데요. 국내에 매년 새로 스타트업이 나오는 게 3,000개, 4,000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투자받는 기업 수를 보시면 500개 내외다 보니까 거의 2,500개 회사가 투자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미국의 예를 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보시면 2009년부터 2015년을 비교해 보시면 투자 금액은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3배가 증가했는데 기업 수를 따지게 되면 1.4배가 되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결국 그 미국에서 엔젤 시드 투자를 받은 유치한 기업 중에서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기업의 시리즈 A 기업을 성공했던 비율을 보게 되면 2009년에 30% 후반에서 7.4%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이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시리즈 A 금액에 대한 이 데스밸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생각하는 뮤렉스의 투자 전략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펀드를 결성하면서 저희 펀드는 시리즈 A 초기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금 많은 운영사들이 사실 투자 금액이 넘치면서 레이스 스테이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굉장히 큰 펀드였었죠. 이 펀드는 VC 펀드가 아니고 PF 펀드였어요. 근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1,000억짜리 VC 펀드는 굉장히 흔합니다. 뭐 많게는 3,000억, 4,000억까지 VC 펀드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당 투자 금액은 당연히 늘어야 되고 초기 기업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좋은 운용사들이 초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시리즈 A 쪽 초기 기업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덜하기도 한 이런 시리즈 A 쪽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물론 경쟁이 덜한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그 핵심 인력들은 이런 시리즈 A 그다음에 초기 회사의 투자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뭐 많은 시리즈 A 초기 기업들은 저희 회사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투자자를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쪽집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투자 유치 사례이고요. 여기 보시면 넘버가 나와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펀딩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1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적었습니다. 맨 최상단에 있는 숫자와 최하단에 있는 숫자는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딩 기간이 약 1년, 그 다음에 총 펀드 레이징 금액이 637억. 중간에 있는 넘버가 어떤 넘버인지 혹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 펀드 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PT를 했던 회사가 131개. 그 중에서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진 회사가 17개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10% 약간 남짓한 회사였죠. 근데 실제로 만났던 회사를 따져보면 PT까지 가기에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확률은 투자 유치까지 5%까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 투자 유치 과정을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지난한 과정이라는데 이게 너무나 절실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회사의 예냐고 하면 저희 뮤렉스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 지 작년 12월에 창업했고요. 그 637억을 펀드 레이징 저희가 이제 운용사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지만 저희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펀딩을 받아서 투자하는 회사이죠. 그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데 아마 창업자들은 저희보다 더 훨씬 많이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저희 같이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창업자들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서 결코 투자자를 만나서 거절당하더라도 그게 나만이 가지는 유니크한 아픔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확률 낮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또 내가 발전하면서 투자 유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러면 어떤 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이제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국 국내에 그 벤처 캐피탈 투자 기관은 약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자는 한 1000명이 정도 넘고요. 그 100개 기관과 1000개의 투자자들을 다 설득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결국 자기를 믿어줄 수 있고 같이 꿈을 쉐어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투자자를 설득시키는 거고, 결국 많은 투자자를 만나면서 운이 좋으면 자기를 믿어줄 수 있는 투자자 한 명을 빨리 만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방법은 없다. 열심히 투자자를 만나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거고요. 마지막은 뭐 간략한 어펜딕스인데, 그 사실 투자자를 되게 많이 만나지만 벤처 캐피탈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펀드레이징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한테 투자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투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그 뉴먼이라는 책은 저기 사진에 보이는 6명의 젊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6명이 공동 저자를 했고, 그 중에 하얀색 원으로 되어 있는 두 분이 저희 회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한 번도 체계화되고 문서화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나왔던 책이 없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꼭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Q&A에서 제가 질문 선정하신 분은 제가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이야기하면 시중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유명한 스타트업 돈 받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알리는 홍보가 필요한 걸까요? 사실 그 초기 기업을 알리는 데는 방법이 잘 없죠. 투자자 기회까지 들어오기에는 실적이 거의 난 상황이죠. 결국은 이거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도 회사를 만들지만은 투자자도 같이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주 만나서 같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회사를 같이 성장시키는 부분이라고, 특히 초기에는. 그래서 결국 홍보하는 방법은 저는 어떤 스타트업은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내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무공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투자자를 빨리 찾는 게 좋고, 그 전략은 투자자와 같이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자주자주 투자자와 만나서, 저 대부분의 경우는 한 6개월, 뭐 1년, 3년까지 인연을 가지면서 투자까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새로운 VC라고 했는데 기존 유명 VC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요? 이거를 설명드리면 아마 제가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벤처 캐피탈이 처음 시작됐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민간을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고, 한국은 정부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규제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산업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 규제가 그대로 벤처 캐피탈의 형태로 그대로 그 모습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 이야기를 질문을 하신다면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식 산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꺼내놓는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가지는 구조거든요. 로펌이나 회계법이나 똑같이 그 구조가 다르다고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131개 기관에다가 PT를 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PT를 한 게 아니죠. 그분들의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벤처에 관심이 있는 민간 자금들을 끌어들이려고. 그게 두 번째 다르고, 투자의 방식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잘할 거냐라는 부분은 다음에 제가 그 다음 4주년 행사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했는데, 투자의 방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구조가 다르고 펀딩하는 방식이 다르고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세 가지를 클 필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마지막 답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이런 것도 해봤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여기 우리은행 계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펀드레이징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을 3번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전 사전 태핑은 더 많이 PT를 하러 3번 찾아왔죠. 첫 번째 PT는 30분 기다리고 PT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고. 두 번째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2번 더 찾아왔죠. 그때는 PT 제가 계획했던 1시간을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였죠. 세 번째 PT는 좀 더 레벨이 올라갔죠. PT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도 요청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갔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투자 유치, 그러니까 펀딩 하러 가셔서 투자를 만나서 이거 그다음 리액션 없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도 모든 사업을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 사업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이죠. 그래서 펀드 투자 유치할 때는 굉장히 오랜 호흡을 가지고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만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는데요. 두 번째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랜딧의 혁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성공한 중금리 대출 혁신 사례와 기술을 통해 금융을 혁신함으로 만들어낸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 랜딧 김성준 대표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2P 금융 랜딧의 대표이사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사례 발표의 벤처 회사로서 첫 번째 케이스라서 굉장히 영광이고 좀 떨리는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금융 산업에서 혁신을 이뤄나가는 회사로서 우리은행이라는 곳에서 본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실루엣이 다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신문에서 인터넷 은행이 나올 때 은행 금융 산업의 매기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금리 대출이라 하면 은행과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서 그 금리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그 사이에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민간에서 생긴 이제 회사 중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 영역이 P2P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인터넷 은행만큼 매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로 검증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용대출만을 취급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핸드폰으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이 대출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적정 금리를 산출을 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8.2%다라고 산출이 되면 이제 여기에 투자하실 다수의 투자자들을 온라인에서 마찬가지로 모집을 해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된 지는 한 3년 반 정도 된 회사이고 그동안 벤처 투자는 약 170억 정도 투자를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군데서 받고 지금 누적 대출 취급액으로 1,500억 이상 취급을 하면서 개인 신용 대출 P2P에서는 시장 점유율 45%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라는 게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인 인구 10명 중에 9명은 다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게 신용대출이건 카드론이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건 어떤 종류건 대출을 다 대부분은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그만큼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역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과 지금하고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이제 핸드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뭐 하는 것들이 일부 생기긴 했지만 대출을 받으러 지금도 뭐 우리은행에 가시면 사인을 아마 한 30개 정도 하실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표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저희가 그동안 1,500억 가량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절약한 이자가 약 100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절약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500억 중에서 54%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저희 걸로 갈아타신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카드론을 빌리시면 그 대출 금리가 약 16.5% 정도 가중 평균으로 나오고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20% 이상 나오고 하는데 이 대출을 저희 걸로 갈아타시면서 싸게 전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업권별로 가중 평균치들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해마다 약간의 미비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갈아타시면서 평균적으로 한 8.9% 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추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를 절약하신 고객들이 저희 고객 중에서 54% 정도 되죠. 그리고 신규 고객들도 저희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이금융권에서 계속 대출을 받으셨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금리 차이를 보면 그동안 저희가 3년 반 동안 운영을 하면서 민간에서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자가 절약된 금액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뭐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포용적 금융이에요. 이제 금융이 기존에 이제 굉장히 그 선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은행 1금융권들이 특히 이제 저금리 대출을 해줬는데 이걸 좀 포용적으로 다양하게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분류를 할 때 1에서 10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이제 가장 우수한 이제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10등급이 가장 저우량 고객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통은 이제 1에서 3등급 정도가 돼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저희가 5에서 7등급 고객, 그래서 중하위에 있는 그 대출 고객들의 비율을 보면 저희가 2년차 때 사업 16년도에는 전체 비중의 32%가 저희 고객의 5에서 7등급 고객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넘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점점점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이렇게 고객풀이 포용한 확대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대출 시장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예가 이런 거예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누구한테 씌워줄 거냐. 그러면 은행은 기존에서 아주 작은 우산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게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금리로 우산을 씌워준 곳들이 이금융권이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용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혁신을 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우산을 포용적으로 더 많은 그 적정금리의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시장 1에서 10등급까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1에서 3등급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5% 이하로 신용대출이 나와요. 근데 그 이상부터는 이제 카드론을 가면은 뭐 16%, 17% 이상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축은행 가면 20% 나오고 대부업 가면 최고금리 24%까지 나오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 계단식으로 금리 절벽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을 같은 등급의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면 이 사람들을 훨씬 더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스파이크가 생기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사실 합리적인 거죠. 그 쭉 사람들을 나열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 점수에 따라서 돈을 잘 상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커브의 형식으로 올라갈 텐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굉장히 시장이 그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단층이 굉장히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이 270조 원이에요. 270조 원 중에서 은행이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금융권이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앤 캐시 뭐 이런 광고 다들 무대리 뭐 이런 거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런 대부 업체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잔액만 하더라도 1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큰 금액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사실상 이제 흔히 말하는 고금리 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돈놀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비용 구조를 바꾸고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 중간에 갭을 메꿔낼 수 있다라는 게 결국 P2P의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자가 저희한테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뭐 약 250가지 정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금융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2%가 적정금리고 어떤 사람은 11.5%가 적정금리고 같은 3등급이어도 이렇게 차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화된 그 등급들을 가지고 금리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하실 투자 고객들을 온라인에서 모집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신용등급 4등급이라고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4등급이면 이제 은행에서 간당간당해요. 아니면 한도가 굉장히 적게 나오거나. 근데 똑같이 4등급이어도 어떤 사람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좋아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시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람이 4등급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면 똑같은 4등급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주황색이 대출 총 건수가 과거 12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예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람은 대출이 유지되거나 늘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줄었기 때문에 뭐 이 트렌드 정보만 봐더라도 단순하게 보더라도 좌측에 있는 고객이 훨씬 더 우량한 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12개월의 트렌드 정보를 분석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일반적인 금융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시점의 등급을 보냐 아니면 지난 1년 동안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등급을 산출해내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신청하시면 사실 10초도 안 걸려서 바로 본인의 적정 금리가 산출이 돼요. 근데 이렇게 산출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뭐 수백만 건의 대출 프로세싱을 하면서 거기서 쌓인 정보들을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P2P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많이 퍼진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친구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빌려줄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떤 중개 플랫폼이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적으로 분석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적정 금리를 산출하고 제가 거기에 투자했을 때 중개 어떤 그 중재자가 돼서 돈을 상환받은 걸 분산해서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의 실제 그 스크린샷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오시면은 100명 이상의 대출자에게 바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시스템화돼 있어요. 다 전체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한테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7.8%고 8.2%고 12%인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람마다 제가 다르게 그 금액을 조정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손쉽게 뭐 제가 클릭 몇 번으로 수백 명의 사람한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산 투자 추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저희가 이 산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잡고 있었던 건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이 민트색 점들이 모든 투자자들의 수익률이에요. X축이 투자하고 나서의 경과 기간이고요.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그다음에 Y축이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투명성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뭐 어디인가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왜 저한테 이 수익률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브라질 펀드에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받는 건 마이너스 12%가 되고 실제로 여기서 과연 진짜 수수료가 몇 %였고 실제 저는 손실을 봤는데 이 플랫폼은 이 펀드 판매자는 얼마나 벌었는지 이게 어떤 자산들에 투자됐길래 갑자기 이렇게
그 결과가 뒤집혀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예를 들면 여기서 그 0%에 근접한 사람도 몇 명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투자를 하셨으면 2명한테 투자를 하신 건데 2명 중에 1명이 예를 들어서 부실이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출자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갑자기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 연체가 나고 부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분산 투자를 많이 하냐, 이 계란을 얼마나 많은 바구니에 나눠 담냐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희가 중앙값에 뭐 세전으로 봤을 때 7%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케이스들을 보면 분산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300명 이상의 그 대출자에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원금 손실률은 0.1% 이하로 떨어져요. 이거는 실제 통계적인 데이터들이고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IMF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게 그 이하로 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지금 얼마나 많이 더 해야 되는지 혹은 내 지금 그 상태 값이 만약에 안 좋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 제가 투자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가 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만으로 3년 반 정도 된 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뭐 매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에서 투자 유치를 상당 규모를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랜딧 이펙트라고 부르는 이 수치들인데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누적 분산 투자 건수가 720만 건이에요. 사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84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가파르게 이 데이터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의미죠. 가파르게 쌓인다는 의미는 새로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고도화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2번 이상 투자하시는 비율이 뭐 70% 이상이 되고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370억 정도 대출을 취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권 그 대출자 한 명에게 분산 투자하는 평균 투자 수가 1,300명이에요. 저희가 평균 대출 금액이 1,300만 원 정도인데 한 명한테 보통 10,000원씩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100만 원, 저희 평균 금액이 340만 원인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340명 정도에게 분산 투자를 뭐 하실 수 있는데 실제 평균은 저희가 뭐 고액자산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178명의 대출자에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300만 원을 투자라고 한다면 5,000원씩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0명 이상에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이제 뭐 그 저희 이제 회사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회사를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계속 IT 업계에 있었고요. 사실 금융권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공동 창업자가 금융권에서 일을 하던 친구랑 제가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직전에 제가 뭐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뭐 미국에서 사실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피벗해가지고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3,000만 원을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게 2014년 12월이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 6등급이었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뭐 한 5년 정도 있었고 국내에서 카드 기록도 한번 얻고 하니까 결국은 등급이 6등급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 3,000만 원 당연히 안 됐고요. 저축은행에 갔더니 저축은행이 저한테 3,000만 원 다는 못 빌려주고 1,500만 원 빌려주는데 금리가 22%가 나오더라고요. 연금리가 22%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화가 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걸 사업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딴 거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되게 우연히도 그 딱 다다음 날 그 제 생일날 미국에서 랜딩 클럽이 IPO를 했어요. 근데
랜딩 클럽 역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회사 근처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 마침 그냥 한국에서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이제 신청을 했더니 제가 3천만 원, 3만 불 다 빌리는데 7.8%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결국은 미국 시장을 많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하다가 시작한 회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이메일을 뿌려가지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게 없고 미국은 있고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랑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걸 많이 알아보기 시작을 하다 보니 미국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그거 역시도 사실 믿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이고 근데 또 굉장히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신청을 제가 러시안 캐시 해도 러시안 캐시 신청하고 다른 데 금융사에 신청하면 이 금융사는 제가 대부업에 신청한 걸 바로 알아요. 이런 전반적인 국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에서 성공한 이 중금리 시장의 그 어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낸 P2P 회사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저희가 그 연간 1조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이자가 15만 명에게 700억 원이 넘어요.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의 세금으로 사이돌 대출이나 이런 그 중금리 대출의 정책 자금을 푸는데 몇 조 원씩 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회성으로 정책 자금이 들어가고 그냥 끝나는 거인 반면에 여기서 계속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적정 금리의 대출을 받아가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가 민간에서 선순환으로 있을 수 있는 영역이 P2P이고요. 실제로 1조 원이라는 게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큰 숫자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체 사이즈로 보면 아주 작은 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간 1조 원의 대출을 취급을 해도 전체 그 국내 신용대출 시장이 0.3%밖에 안 되고요.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0.06%밖에 안 돼요. 그만큼 뭔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는 제 개인적인 우연한 계기로 이 사업 니즈를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뭔가 이건 누군가 개선해야겠다라는 그 또 개똥 철학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인데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P2P 중에서 이제 또 산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는 뭐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소상공인 투자도 있고 한데 저희는 개인 신용 대출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문제가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분 모실 텐데요. 야놀자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를 주제로 야놀자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하기 위해 겪는 고민들을 브랜딩과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실 야놀자 조세원 CBEO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놀자 조세원입니다.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 한 2년 반, 3년 정도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직이 커지고 인력이 늘어나고 저희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 성장과 브랜드를 밸런스를 할 것인가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를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시리즈 A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사업이 성장하고 존속하는 것은 사업의 제1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커지고 늘어나고 확장하면서 브랜드의 어떤 뾰족함, 명징함 같은 부분은 희석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밸런스를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는 당신의 사업은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일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한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그게 뾰족하고
명확할수록 좋은 브랜딩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장이 되면 이 한 방울의 아주 클리어한 답에 막 새로운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프리미엄하고 독특한 색깔을 가진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코어 고객을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매스마켓으로도 가야 됩니다. 확장하려면. 우리는 독특한 색깔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범용적으로 어필하려면 되게 우리의 약간 그 독특하고 개성 강했던 부분보다는 좀 더 이제 큰 시장에게 맞출 수 있는 무난한 부분이 필요해지기도 하고 프리미엄한 시장에 잘 팔리고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판매 채널이 확장이 되면서 뭐 여러 할인마트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색깔은 흐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야놀자가 제가 이제 2016년 4월부터 야놀자에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겪었던 단계가 굉장히 비슷했었습니다. 저희도 초기에는 누구나 물으면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야놀자는 뭐 하니 삽니까? 모텔 중개하는 앱입니다. 모텔을 좀 더 쉽게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했던 이 시장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조직의 내부 외부에서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숙박 공간을 다 커버하고 온라인 앱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제 공간 사업도 하고 놀이 문화를 선도하겠다라는 우리의 이제 어떤 꿈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컨텐츠도 막 관련된 사업을 막 늘리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나 무엇을 위해서 야놀자에서 이 조직이 새로 생겼고 이 TFT는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이 불명확해지면 조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탑다운으로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각자 뭔가 굉장히 열심히 애써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은 중구난방이 돼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뭐 답을 다 찾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2년 반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 고민과 이제 노력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what이 아니라 why에 집중을 하자.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테드톡이라서 뭐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사이먼 사이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파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업태, 현황에 집중하면 확장할 수가 없다. 델 컴퓨터는 컴퓨터 말고 우리는 되게 제일 싼 컴퓨터를 잘 만들어요. 라고 포지셔닝을 했고 사업을 영위를 했었는데 델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지만 핸드폰이 나오거나 오디오 기기가 나온다라고 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애플은 Y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의 삶에 이노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애플이 내는 이노베이션이 있는 제품이라면 오디오 기기도 팔고 뭐 전화기도 팔 수 있고 아마 나중에는 자동차도 팔 수 있겠죠. 하고 싶으면 집도 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뭐 하는 데야? 뭘 팔아? 모텔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걸 왜 모아서 모텔 앱이라는 사업을 왜 시작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장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하고 있는 일들은 고객들에게 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텔이지만 사람들이 모텔을 사는 걸까? 모텔을 살려고 모텔을 산 건 아니다. 고객들에게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말 원했던 의도는 도심 속 어디에나 있고 가장 저렴하게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커피숍이나 영화관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편하게 누워서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뭐 반바지를 입고 있든 옷에 뭘 좀 흘리든 좀 시끄럽게 떠들든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나 좀 편안함이 보장되는 공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구매함에 있어서 내부에 실제 들어가 보기 전에는 현황이 어떤지 알 수 없었던 과거의 어떤 구매 행태가 아니라 건물의 안을 볼 수 있고 실제 다른 고객들의 경험을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보의 불균형 없이 여기는 내가 믿고 살 수 있겠다라는 안심, 이런 것들이 그 전에 10년간 야놀자를 성장시켰던 핵심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었던 이유였고 우리 사업이 클 수 있었던 Y였다라고 한다면 2016년 이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일들의 Y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건 거죠. 저희가 2016년부터 모텔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에 있는 숙박 유형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려서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인벤토리를 가장 저렴한 가격대부터 쉽게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모아서 비교를 해드리는 플랫폼이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브랜디드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토탈 한 300만 정도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큰 국내 여행의 인플루언서 채널이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그냥요가 아니고 사실 고객들이 놀러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뭐 할지 몰라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오빠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글쎄 커피 먹고 영화 하나 볼까? 그 매일 똑같은 대화. 엄마 뭐 주말에 어디가? 마트 갔다가 일단 집에 와서 TV 보자. 그게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쉽게 놀러 갈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쉽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정보와 이제 영감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온라인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실제 여행을 갔거나 투숙을 했을 때 온라인에서 본 정보가 그대로 구현되기를, 봤었던 대로 예쁜 공간이 있고 비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예약의 관리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믿을 수 있기를, 그래서 좀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과거에는 좀 여행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들에 활용하기에는 모텔이라는 공간이 좀 약간은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B2B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 공간들이 믿고 예약할 수 있고 믿고 투숙할 수 있는 공간들로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여행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숙박이라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 뭔가 되게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될 것 같고 좀 손에 닿지 않는 파랑새처럼 TV에 매체에 나오는 꽃보다 청춘 이런 데 나오는 여행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럭셔리하고 시간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하루 이틀 월차 내는 것도 눈치 보는 사람은 여행은 좀 즐기기 어려운 럭셔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도심 속에서 혹은 반나절 한나절 KTX 타고 떠날 수 있는 곳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그곳에서 예약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여행의 문턱을 낮춰드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었던 일, 앞으로 할 일들을 다 모아서 그 Y를 설명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다 함은 놀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플랜이 필요하고 멀리 가야 되고 막 한 달 전부터 눈치 보면서 언제 휴가 신청 올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놀자. 목요일 저녁인데 야 가평에 지금 되게 재밌는 거 있대. 가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고, 그렇게 떠나면서 앱으로 예약하고 가서 갔더니 와 되게 5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의 미션을 재정의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성격과 정체성을 재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브랜드나 마케팅 부서 혹은 한두 명의 리더에게 집중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오늘날의 브랜딩은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모두가 오뚜기처럼 사회공헌적이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 차일드 레이버의 이슈가 많이 터졌었어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잠깐 기사에는 나왔지만. 하지만 애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실망스럽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는
딱히 혁신은 없는데 그냥 양산형 모델 많이 팔기 위한 거가 이제 새로운 애플의 신제품이라고 짜잔 나타나면 이제 뭐 스티브 잡스의 영혼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 팬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죠. 브랜드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착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정말로 조직 전체가 믿고 우리가 다 같이 그 메시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실천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라는 이 미션을 수립을 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제 타운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전달을 합니다. 이 미션은 야놀자에 있는 모든 조직이 관련이 있는 해야 하는 일이다. 누구나라는 이 포괄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나아가서 글로벌에 있는 인벤토리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 모텔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숙박 카테고리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IT에 굉장히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 수 있고 앱이 뭐 기본적으로 뻑이 안 나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지만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갔는데 정말로 믿었던 것만큼 좋은 퀄리티의 숙소가 있더라 하는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약속까지도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못 노는 나라 사람들을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놀고 싶게끔 재미있는 컨텐츠도 던져주고 같이 패러디 영상을 찍고 같이 놀고 싶게끔 할 만큼 신나는 춤도 한번 쳐서 이제 알려드려 보고 또 숙박 공간 안에도 최대한 지역에 있는 놀이 컨텐츠라던가 놀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모든 조직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의 업의 영역을 우리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적인 비전도 좀 더 구체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라는 약속을 구현하려면 야놀자라는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숙박 O2O라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정의를 해도 될까? 그건 너무 좁다. 그러면 우리는 오프라인 사업도 하니까 호텔업인가? 또 호텔업은 또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놀이문화를 다 커버하면 레저 산업인가? 관광업인가?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100년 전에 정의되었던 그 어떤 업계의 정의도 야놀자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인더스트리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제부터 숙박업 뭐 무슨 여행 관광업에 등록했습니다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그림 사업적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고 가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의 정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18년 초에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고객이 정말로 마음 편히 놀려면 사업은 어떤 것들이 제공돼야 돼?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것들을 연결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요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리프레시하고 놀거리를 찾고 실컷 잘 논 다음에 머물고 또 주변을 여행하고 그래서 이런 REST를 잘 연결해서 고객들이 레스트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까지 확장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업적으로 해내야 할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드의 이제 체계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런 그 브랜드 스트럭처 그 교과서적인 정의죠.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이 야놀자라는 건물이 잘 탄탄하게 서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건물을 만들고 있어요. 지붕이 먼저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붕을 떠받칠 우리 사업적인 토대, 글로벌 레스트 플랫폼이라는 사업적인 비전을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조직들이 기둥을 만드는 일들을 이제 매년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전략적인 목표와 어떤 성과 지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과 지표들이 서로 잘 얼라인 되어 있는가 동시에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서로 너무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게끔 한 방향으로 노력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과거에는 이 모든 의사결정의 탑에 한두 명의 리더가 있어서 이거 합시다 맙시다라는 것을 어떤 개개인의 유권 해석이 필요했다라면 이제 앞장서서 저 지붕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내가 세우려는 이 기둥이 저 지붕 밑에 들어가는가라는 것들을 각 조직 레벨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그 안에서 좀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많은 부분 권한의 위임과 지속적인 구성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그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저희가 16년에 미션을 선포를 하고 17년에 또 한번 사업적 비전을 선포를 하고 올해 신사옥으로 들어가면서 공간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신사옥으로 들어가면서 야놀자가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율과 권한의 위임과 그러면서 동시에 전략적 얼라이먼트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100%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조직이지만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과 브랜드의 정체성 찾기라는 두 가지 과제의 밸런스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고요. 비유하자면 사실 저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일, 그리고 조직이 움직이는 일이 약간 그 대항해 시대에 이렇게 대서양을 처음 건너는 함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항공모함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실어 날라주잖아요. 대기업들처럼 그렇게 오퍼레이션과 어떤 인사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매끈하게 해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직이 별로 없는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스타트업에 있는 리더들이나 구성원들도 안 해본 길을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배워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게 매끈하게 전략적으로 다 답을 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용감하게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사람들처럼 같이 간다. 대신에 우리는 저기 한 군데에 있는 북극성 하나는 정확하게 보고 간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배 하나가 약간 길을 잃더라도 북극성을 향해서 간다라는 목표는 다들 공유를 하고 같은 길에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끔 그래서 멀리 있는 목표를 공유를 하고 중간중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다 같이 얼라인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세 가지는 사실 저희도 뭐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준으로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실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참고를 하시거나 또 유사한 베스트 케이스가 있으시면 저희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건강하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넥스트 페이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CBEO가 어떤 것의 약자인지 저도 찾아봤는데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강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발표자 스타트업 마켓컬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가 바꾸는 푸드 쇼핑 마켓컬리, 산업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마켓컬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김슬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슬아라고 합니다. 일단 아주 오랫동안 이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발표가 딱히 이전에 하신 두 분만큼 재밌지는 않아요. 딱딱한 기술 관련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희 비즈니스 자체는 어찌 보면은 그 기존 비즈니스가 온라인화된 크게 다를 게 없는 비즈니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 사실상 이게 아주 재밌는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키워감에 있어서 대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저는 문과생이고요. 창업을 하기 전에는 UI와 UX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사업입니다. 이 푸드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많은 부분 오프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 볼륨은 여전히 가락시장 같이 아직까지 이메일도 쓰실 줄 모르는 분들께서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맞아서 그런 산업에서 저희와 같은 기술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을 테크를 활용을 했을까의 참고 사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서비스 소개를 좀 드리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온라인 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소위 말하는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는 저 앱에서 저희는 음식을 팔고 있고요. 지금 아이스크림이 있고 가을에 맛이 좋은 전어가 있는데 뭐 생각하시는 그러한 품목들 다들 아시는 채소, 과일,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뭐 요새들 많이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반찬 같은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를 온라인에서 팔고 있고요.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들 모두를 밤 11시까지 주문을 해주시면은 뭐든지 싹 다 싸서 아침까지 서울 경기 전역에 배송을 해드립니다. 상품이 한 5,000개 정도 되고 식품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 자체가 사실 시작된 계기가 저와 이제 저의 몇몇 동료들이 굉장히 식품에 까다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장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공통의 고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브랜드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팔겠다. 우리의 엄격한 기준을 거쳐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상품만 팔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유통 대비해서는 상품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5,000개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위 다른 데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가시는 하이퍼마켓이라고 하죠.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게 스몰 포맷, 즉 작은 이마트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상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큰 이마트 가시면은 뭐 10만 개 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던 상품들이 몇만 개 단위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정말 살만한 상품, 저희가 좋은 상품이라고 믿는 것들을 꼼꼼하게 추려서 뭐 이거를 큐레이션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하는 상품을 다 먹어보고 검증된 것만 팔겠다라고 해서 5,000가지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상품이 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17개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초기 굉장히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무료 배송 허들은 4만 원이고 물론 뭐 지금은 컬리패스라고 해서 아마존 프라임 같이 이제 연간 회원권이 있어서 뭐 더 낮은 허들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당시엔 그것도 없었는데 첫 런칭했을 때 17개 상품을 다 담아도 구매 금액이 26,0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희 지인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무료 배송을 채울 만큼은 상품을 넣어놔야 되지 않냐라는 불평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서비스의 핵심이 결국 우리가 믿는 상품 팔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늘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팀도 구축이 되고 저희도 스스로 배워가면서 조금 속도가 붙어서 지금 5,0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더디게 상품을 늘려가면서 이제 저희가 뭐 이후에 어떻게 상품 기획하게 됐는지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걸 하면서 하나 잘하게 됐던 게 독점 상품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상품을 셀렉하는 방식이 일반 유통이 하는 방식과 굉장히 정반대로 하는데 소비자들이 시작한 거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 유통에서 하는 방식은 있는 상품 가지고 와봐 한 다음에 거기서 고릅니다. 뭐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가성비 좋은 것 같고 잘 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마트에 이렇게 상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팔리는 상품, 잘 팔릴 것 같은 상품, 그리고 뭐 업체에서 마케팅비 준 상품 등 온갖 상품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저희는 정확히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커피를 원한다. 그러면 좋은 커피는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써요. 좋은 커피에 대해서 쭉 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좋은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가를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마이닝이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합니다. 한 다음에 그 기준을 세워놓고 기존 상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역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경우 저희가 원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팔던가 아니면 상품을 새로 만들던가.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상품만 팔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PB가 300개로 지금 한 300개, 3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유, 두부, 콩나물 다 PB로 하고 있고요. 그 독점 상품이라고 그래서 기존 상품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한 방식대로 조금씩 스펙을 바꾼, 뭐 예를 들면은 너무 편의성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꾼 독점 상품 수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저희가 있는 상품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액티비티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상품이 있으면 유통은 결국에는 좋은 상품 알겠는데 어떻게 배송해 줄 거고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현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사실 물류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물류가 사실은 저희한테 주는 의미는 상품이 근간인 유통에서 처음에 저희가 그 생산된 그대로 어떻게 완벽한 상태로 배송할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새벽 배송을 합니다만 새벽 배송이 여러 가지 물류 효율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된 부분은 아니었고 새벽에 배송을 해야 오늘 딴 딸기, 오늘 딴 상추 내일 아침에 드시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빠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즉 생산 후 가장 빠르게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내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 새벽을 선택을 했던 거고 또 콜드체인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 상태로 입고가 돼서 냉장에서 보관이 됐다가 냉장 차량을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고 그 2015년 5월에 저희가 서비스를 16개, 17개, 16개 상품을 런칭을 해서 대략 한 매월 10% 정도씩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즈널리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성장을 해서 2018년 10월 지금 저희가 한 16,000건 정도로 매일 배송을 하고 있고 한 40만 명 정도 고객들이 이용 중이신데 사실 뭐 저 지점까지 가는 동안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어떻게 오늘의 문제를 풀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품질 이슈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늘 예를 들면 물류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그 사실 오늘의 주제인 테크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통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영역,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람이 풀고 매일매일 제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노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죠. 이거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쓸까? 그래서 사실 이 장표가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공동 창업자랑 앉아서 우리가 분명히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플레이어들 대비 다르게 하려면 고객이 느끼는 지점이 결국 다르게 느껴지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 유통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상품에 대한 소싱, 상품을 입점시키는 것, 그리고 상품을 재고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상품을 배송하고 고객 서비스하는 모든 방식에서 조금씩 더 잘하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나은 고객 경험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그 질문을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기술이 뭐냐 대체. 앱으로 주문하는 게 기술인가. 빨리 배송하는 게 기술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저희가 정의한 기술과 사업의 접목은 이러했습니다. 그 기술 통해 기존의 산업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혹은 해결했지만 굉장히 비싸게 해결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이 질문들을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저희가 하는 밸류체인 전반에 거쳐서 상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생각했던 큰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식품과 유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 생산자분들이 여전히 오프라인에 많이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또 생산과 소비자의 단절이 굉장히 큰 시장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생산지는 멀리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서울의 소비자는 대부분 있지만 대부분 생산은 뭐 경기도 저쪽, 뭐 경기도 저 끝쪽이라든지 아니면 대관령이라든지 완도, 수산물 같은 경우 완도에 있습니다. 완도에 계신 어부님이 고기는 잘 잡으시지만 이분 입장에서 도대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어를 어떻게 섭취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입장에서는 늘 들여오는 상품과 팔리는 상품이 다른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밀어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이슈가 있었죠. 그 동시에 이 신선식품이 굉장히 유통 비용이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싸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품 생산비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채소 같이 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생산비가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임에도 불구하고 품질 유지가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그 소규모 생산자들, 그 아티장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손으로 만든 제품이 많은 부분 고객들이 감지하는 품질에서 월등하다. 즉 이게 약간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사람 손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맛있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통의 이슈도 크고요. 스케일업이 안 되고요. 동시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또 그 유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각 저희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질문들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온라인 마트 잘 구축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좋은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서 한 6가지 영역에 있어서 저런 질문들을 써봤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하는 것들이 상품 선정이겠죠.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상품 선정이 되고 상품을 입점을 시킨 후 그 컨텐츠라는 걸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컨텐츠 제작을 하고 컨텐츠 제작을 함과 동시에 발주, 즉 생산자한테 저희가 이만큼 매입하겠습니다를 이제 그 주문을 넣게 되는 거고요. 주문을 넣은 이후에 생산지에서 저희 물류센터까지 들어오는 것, 들어와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들어온 거 오늘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검수가 돼야겠죠. 그 품질 기준에 맞는지 검품하는 부분, 보관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나가는 소위 선입선출하는 부분. 이제 뭐 주문 처리라고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6,000건의 주문이 한 건당 한 10건 정도의 랜덤한 상품, 5,000개 중에 10개 정도의 랜덤한 상품을 담으시고 그게 빠르면 2시간, 밤 11시에 이제 컷오프 되고 나면 출차 시간이 보통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인데 2시간 안에 다 포장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어떻게 오류 없이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아침 7시 정시 배송을 저희 개런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에 대체 몇 개를 실어야지 이 아저씨가 7시까지 배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요. 사후 관리. 그 식품 유통이 굉장히 CS가 까다롭습니다. 고객이 기대했던 품질과 저희가 제공하는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품질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CS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조금 돌아와가지고 다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뭐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 혹은 얼마만큼 주문 또는 발주를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기존 유통에서는 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사실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라는 정보는 보통 제조사가 알려줘요. 이거 1등하는 상품이다. 뭐 라면이면은 이제 그 넬슨 같은 리서치에서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상품 그 라면 다 나와 있고요. 커피도 다 있습니다.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잘 팔리는 가격대 상품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가져가게 된 구색이 정말 이게 좋은 상품이냐라고 하는 회사의 근본 질문과 달랐기 때문에 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떤 상품이 잘 팔려야 마땅한가가 사실은 조금 더 맞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슨 예를 들어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인가부터 좀 정의를 했던 것 같고요. 주문 및 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의 사업, 이 마트 사업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신선식품과 같이 폐기의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고 수요가 굉장히 그 플럭추에이션 심하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유통사업자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이걸 매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사실은 이 매입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결국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 얼만큼 매입할지 모르고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유통사업자는 폐기가 두려워서 늘 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루만 더 팔면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슈들 때문에 웬만하면 재고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죠. 근데 역으로 저희가 만난 많은 생산자분들은 그 지점 때문에 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유통에 못 넣겠다라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실제로 그 생산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알 수가 없고 이 플랫폼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올렸을 때 하루에 5개가 나갈지 50개가 나갈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분들은 고객 데이터들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재고를 유통이 안 지겠다라고 했을 때 생산자가 지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이분들은 좋은 물건을 제때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해도 저희가 잘하겠지라는 굉장히 무모한 생각으로 주문 넣고 매입하는 시스템을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컨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존의 온라인 유통에서 컨텐츠라고 하면 이게 다 비용이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팔릴 수 있는 컨텐츠, 즉 굉장히 유틸리티에 가까운 컨텐츠죠. 가격,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좀 고민을 하려고 했고요. 검수 및 보관 뭐 이쪽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사실 앞에서 했던 것과 질문의 어프로치는 동일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마땅한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신선식품 쪽에서의 늘 나오는 얘기가 이쪽은 재고 관리 아예 불가능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고의 시스템화도 불가능하다. 근데 재고의 시스템화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다 수량 세고 사람이 다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는 했으나 어떻게 한번 정형화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주문 처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던 뭐 카트 피킹 박싱이 있었으나 좀 다르게 생각을 했고 배송도 늘 빠른 배송에 대해 고민했지 정시 도착 배송에 대해서는 많이들 고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지점이 정확히 저희가 고객들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상관없는데 그냥 이 시간까지 딱 와 있어서 내가 냉장고에 집어넣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질문을 바꿔본 부분이고요. 사후 관리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 현재 진행형이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그 저희가 굉장히 데이터를 좋아하는 조직이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쌓아놨다가 잘 쓰기도 하고 혹은 잘 쓰게 되는 방법을 나중에 그 발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아주 잘 썼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것은 사실 기존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처음에 수요 예측 모델을 돌려야 모델이라는 게 있어야 발주를 넣었는데 수요 데이터가 없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리소스를 들여서 기존 유통의 구매 데이터를 사왔고요. 그 회사가 첫 해 한 가장 큰 투자들 중에 하나가 저 데이터베이스 사오는 거였습니다. 그 데이터 기반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게 많이 고도화가 돼서 아주 정확하게 뽑아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일주일 이후, 2주일 이후 이런 수요만 예측을 해줬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일 실시간 수요를 분석과 트래픽과 수요를 분석을 해서 오늘 밤에 종료하기 직전에 특정 상품이 몇 개 남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다 예측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마케팅 팀에서는 푸시도 보내고 묶음 상품 만들어 빨리 팔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재미있어 하실 만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신선식품 정형화되지 않아서 큰 농협 창고를 가도 사람이 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제조사들한테 바코드 찍어서 배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컬리에 있는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어내고 있었고 지금도 저희 물류센터 가면 열심히 바코드 찍어서 붙이고 있는데 결국 정형화가 안 돼서 생산자가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코드를 다 부여를 한 다음에 찍어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뭐 사실 붙이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 바코드가 붙은 덕분에 저희가 물류에서의 검수와 보관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시스템으로 재고 관리를 하면서 주문 처리도 일부 자동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과거 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끊임없이 KPI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정시 도착이 중요한 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도착도 중요하지만 배송이 그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께 워낙에 물량이 많아서 극성수기다 보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배송을 마치도록 하겠고 대신에 배송 예상 시간을 알려드리는 형태로 저 라우팅 프로그램에서 KPI를 계속 좀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사후 관리에서 좀 챗봇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UI UX를 몰랐던 사람들이 한 3년 반쯤에 사업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쓰고 하나씩 그거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군분투하면서 알아낸 것들이라서 여기에 오신 많은 스타트업 그 대표님 혹은 뭐 관계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밖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이거 어떻게 쓸까 좀 고민을 하시다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표하신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코스포 2주년 기념 포럼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확히 7시인데요. 5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며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